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3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이 기다리고 있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기에 앞둔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교훈과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나라가 망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라는 수모까지 당했었죠. 그렇다면 기나긴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저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만든 건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IMF 외환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한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IMF입니다. 흔히들 IMF라고 알고 있지만 IMF는 정확하게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의 이름이고 외환위기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저도 어렴풋이 부모님께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나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부나 기업이 당시 손쓰기 힘들었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3저호황을 발판 삼아 1996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성장은 독이 되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간과하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에 취한 정부도 기업도 내실을 다지기보다 외형적인 부분을 부풀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빚을 늘려나가고 있었죠. 당시 한국과 홍콩을 포함한 동아시대 일대 모두 잘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감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 기축통화도 아니었던 원화의 가치를 맹신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막상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조짐이 슬슬 보이자 그동안 한국에 투자했던 수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달러를 빼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나라 금고의 기축통화, 즉 달러가 부족해지자 당연히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와 모든 기업들은 대출이자조차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결국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구제금융을 들여오게 되고 IMF의 매뉴얼대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과도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의 폐해가 모두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제어장치가 없이 희망찬 미래만 바라보았던 대가를 굉장히 혹독하게 치르게 된 셈이죠. 나라 경제에 있어 잠깐의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 미국마저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바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IMF 사태를 겪은 지 딱 10년 만에 더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온 셈인데요. 서브프라임이란 프라임의 반대의 개념으로 즉 우량하지 않은 고객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량하지 않은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선 2000년대 미국 투자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은 늘고 집값은 뛰는데요. 당연히 집이라는 상품, 매우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미국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집값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동시에 수익까지 높은 그야말로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대출을 당장 못 갚더라도 집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우선 빌리고 보자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집값이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미국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더 가파랐다는 건데요. 대출 이자가 6%일 때야 당연히 연쇄 부도까지 일어나지 않지만 금리마저 오르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파산의 비율이 하나둘 증가하게 되었고 그 파산이 커지며 이자는 금세 12%에서 20%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무엇보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렇게까지 큰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아무에게나 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팔아먹는 것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과 투자은행들이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며 대출을 갚을 능력도 없는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애완견 명의로까지 빌려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미 전역에서 우후죽순 연쇄 부도가 일어났고 이는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는 미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위기가 2010년대까지 이어지며 유로존 사태 등 제2의 세계 경제 대공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지라 이 시기에 아파트 값이 휘청거리며 대량으로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는 일도 있었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경제 위기 사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IMF도 서브프라임도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붕괴된다 말씀드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 분들도 많았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테이퍼링, 긴축을 진행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경제의 공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는 언제나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죠. 과연 한국이라고 주택담보대출이 10%가 안 넘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2007년에 미국을 보면서 저는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폭락이 지속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더 이상 안전한 대출이 아니며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배우고 또 경제가 보내는 위기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사람들을 마취시킨 일종의 마취제가 있었습니다. 1997년, 2007년 사람들이 정말 다 바보라서 당한 걸까요? 아니죠. 수많은 엘리트들, 전문가들조차 마취시킬 강력한 마취제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 마취제는 바로 시장의 호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한국은 역대급 호황을 겪으면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명성까지 얻었는데요. 물론 이런 눈부신 발전이 대단한 건 맞지만 이런 호황에 눈이 멀어 위기를 자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으로 40%까지 가까운 수익률을 낼 때 모든 사람들은 이만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이 없다면서 그저 행복한 미래에 취해 있었죠.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까지 있었으니 과연 어느 누가 마다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호황이라는 마취는 위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비롯한 주식이 역대급으로 불장이었고 비트코인도 1억을 간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트코인에 열광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도 달마다 두세 배씩 오르며 30억, 40억이라는 경이로운 상한가까지 찍었죠.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투자 시장이 호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앞서 말씀드린 경제 위기의 신호와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모든 것이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성 짙은 투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꼭 마취해서 깨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정부는 그다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망하든 말든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이런 투자를 통한 자산의 피해는 우리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채무조정, 개인 파산 등 나름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만약 파산의 정도가 심각해져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 수 없이 국가는 개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뚜렷한 하락장에 미련을 가지실 건가요? 머뭇거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97년처럼 또한 2007년처럼 또 피눈물을 쏟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위기이고 하락장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감언이설,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국엔 이런 하락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깨어있는 투자자들의 저력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희 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돈을 벌었던 팀이고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에겐 이 하락장을 역전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끌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동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부자의 길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